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믿고 있는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가장 친절하게 대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가장 큰 배신을 준비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여러분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믿었고 배우자라고 생각했으며 함께 평생을 살아갈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년이 되면 사람은 익숙함 속에 안주하게 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틈을 비집고 배신은 찾아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의 남편이 지금 불륜을 하고 있다면 어떤 신호를 보일까요? 중년의 불륜은 그 흔적을 감출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감정의 변화와 행동의 흔적이 더 도드라지게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이를 모르고 지나친다면 가정은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오늘의 방송에서는 불륜을 의심해 볼 수 있는 3가지 신호를 중심으로 사연과 전문가의 조언, 그리고 삶의 깊은 통찰을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그 신호를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아서 애써 외면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눈을 떠야 할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거짓말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진실을 지켜내야 하니까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한 통의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음성은 떨리고 있었고 말끝은 자주 끊어졌습니다. 여자분이셨습니다. 결혼한 지 25해가 되었고 자녀 둘은 모두 대학을 졸업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증거도 없어요. 그냥 느낌이 그래요. 그 사람의 말투가 달라졌고 집에 와도 텅 비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몸은 집에 있는데 마음이 없어요. 그게 너무 무서워요. 제가 미쳐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예민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여러분, 그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변화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조용히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신호를 자신조차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의 감정을 직감이라는 이유로 무시한 적은 없었습니까? 우리는 종종 자기 감정을 객관적이지 않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보다 타인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곤 하지요. 하지만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이상을 느끼는 사람은 항상 당사자입니다. 그 느낌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신호입니다. 그녀가 말한 남편의 말투 변화, 집에 있어도 텅 빈 느낌, 함께 있어도 눈이 마주치지 않는 공기. 이 모든 것은 가장 명백한 불륜의 신호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대화의 단절입니다. 예전엔 함께 웃던 이야기들이 이젠 무겁게 흘러갑니다. 말을 건네도 대답은 짧고 무성의하며 심지어는 핀잔처럼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 말 속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말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감정을 가장 먼저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이상하다고 느끼셨다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숨길 수 있어도 무관심은 숨길 수 없다. 마음이 떠난 사람은 입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과 이야기할 때 언제부터 침묵이 많아졌는지, 언제부터 이야기의 깊이가 사라졌는지 그것을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건 어쩌면 배신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의 끝에 그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남편에게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혹시 누군가 생겼냐고요? 그런데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우리 관계가 진짜 끝날까봐 무서워요. 여러분,
진실은 언제나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보지 않으면 거짓 속에서 더 오래 아프게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결국 남편에게 묻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남편은 더 멀어졌고 말 없는 시간은 더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불륜의 두 번째 신호는 집에 있어도 집에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행동의 단절입니다. 이것은 매우 묘한 감정입니다. 분명히 눈앞에 함께 있고 식탁에도 같이 앉아 있고 TV도 함께 보는데 그 사람이 곁에 없다고 느껴집니다. 눈빛은 멀고 손끝 하나 닿지 않으며 그의 몸은 이 집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공간에 있는 듯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이걸 직감하셨을 겁니다. 말은 속일 수 있어도 존재감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불륜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함께 있던 일상의 루틴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같이 걷던 산책길이 사라지고 주말마다 가던 마트도 귀찮아집니다. 피곤하다는 말이 자주 나오고 나중에 하자는 대답이 늘어납니다. 이건 단순한 귀찮음이 아닙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공유하던 공간이 더 이상 편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변화는 시간입니다. 불륜을 시작한 사람은 시간을 바꾸고 장소를 바꾸며 자신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가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보세요. 남편이 예전보다 퇴근이 늦어졌거나 퇴근 후 휴대폰을 자주 보거나 어딘가 모르게 바쁘다고 말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면 그건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연 속 주인공이 느꼈던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남편이 요즘 자주 회식을 해요. 전에 그 사람은 술도 안 좋아하고 사람 많은 자리도 불편해했는데 이상하게 요즘은 자주 늦어요. 늦는 이유를 물으면 대답은 항상 똑같아요. 일 때문이야. 중요한 회의가 있었어. 중요한 사람이랑 식사했어. 근데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 말이 자꾸 거짓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동의 단절입니다. 거짓말은 단어보다도 행동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여러분, 남편이 집에서 조용히 앉아 있어도 그의 눈이 자주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다면, 그리고 그 핸드폰을 여러분에게 절대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속엔 여러분이 몰랐던 진실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 역시 이런 의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의심을 안고 사는 것도 끝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국 남편의 뒷주머니에서 몰래 핸드폰을 꺼내 그 안에 저장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너무 보고 싶었어요.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만 기다려줘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랑에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그 책임을 져버린 순간 그 사람은 배우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외도는 그 사람의 일이지. 내 잘못은 아니야. 물론입니다. 배신의 책임은 그 배신을 저지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일이 내 삶에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먼저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직시해야 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이다. 그가 말한 의심은 병적인 불신이 아닙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낯선 감정, 그건 진실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불륜의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이 불륜을 하고 있다는 가장 결정적인 세 번째 신호. 그것은 감정의 변화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여러분에게 과도하게 친절해지거나 반대로 이유 없이 날카로워졌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닙니다. 감정이 요동치는 이유는 그 안에서 뭔가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이 감정 변화를 처음 느낀 날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갑자기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아무런 기념일도 아닌데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이 사람 20해를 같이 살아도 생일에 케이크 하나 사오는 법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아무 말 없이 꽃을 내밀더니 미안하다고 했어요. 제가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냥 요즘 고맙다고, 늘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그러는데 왜 그 말이 그렇게 아프게 들리던지요. 여러분,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죄책감을 감추기 위해 때로는 과도하게 잘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신호입니다. 죄책감은 이상하게도 기습적인 친절이나 뜻밖의 선물, 평소와 다른 부드러운 말투로 스스로를 위로하려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 감정의 부조화는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불안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은 결국 상대방에게 의문을 심어줍니다. 또 다른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갑자기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냅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도 반응이 날카롭고 비난조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불륜을 하고 있는 사람의 내면은 끊임없는 갈등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두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며 자신도 모르게 피로와 분노를 쌓아갑니다. 그 피로와 분노가 고스란히 가정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사소한 말에 날을 세우고 때로는 침묵으로 벽을 쌓는다면 그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 정신분석 전문가는 말합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양심과 감정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갑작스러운 친절이나 예민한 반응으로 분열된 행동을 보인다. 그 둘 다 가정이라는 경계선에서 드러난다.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수많은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사연에서는 남편이 가족여행을 앞두고 갑자기 회사 워크숍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런 일엔 미리 이야기를 하고 양해를 구했을 텐데 그날은 한마디 말도 없이 비행기 표를 취소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상처받았지만 그보다 더 아팠던 건 남편의 눈빛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없이 무기력한 얼굴로 그녀의 말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여기 없구나. 그 깨달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남깁니다. 여러분, 가장 가슴 아픈 배신은 행동이나 말이 아니라 마음이 빠져나가는 것을 그대로 바라봐야 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 변화가 바로 불륜의 세 번째 신호입니다. 감정은 속일 수 없습니다. 눈빛, 말투, 표정, 몸짓 하나까지 모든 게 변해갑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이 앞에서는 부드러워지고 그 사랑이 떠난 자리에서는 차가워집니다. 이 감정의 흔들림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남편의 친절이 어색하거나 차가움이 갑작스럽게 느껴진다면 그건 그가 숨기고 있는 비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신호를 모아보세요. 첫 번째, 대화의 단절. 두 번째, 행동의 단절. 세 번째, 감정의 변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여러분 곁에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진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대화도 줄었고 행동도 달라졌으며 감정마저 흔들리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행동이 중요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순간 가장 먼저 확인하려고 합니다. 증거를 찾고 휴대폰을 몰래 열어보고 뒤를 밟기도 하고 심지어 친구나 지인을 시켜 남편을 감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은 상처로 몰아넣습니다. 왜냐하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그 순간 여러분은 그 상처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여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확실해지고 나니까 차라리 몰랐던 때가 더 나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희망이라도 있었거든요. 설마 아닐 거야. 내가 너무 민감한가 봐. 그런 착각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 얼굴을 보기도 괴로워요. 이런 고백은 불륜이 주는 진짜 고통이 배신 그 자체보다 그 배신을 감당할 힘이 내 안에 없을 때 더 깊이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진실을 외면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할 준비 없이 그저 확인만 하려는 마음은 여러분에게 득보다 해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남편이 변했다고 느꼈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지, 두려움인지, 배신감인지, 외로움인지, 혹은 무너지는 자존감인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조용히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녀도 그랬습니다. 매일 밤 혼자 일기를 썼습니다. 남편의 말투, 시선, 퇴근 시간,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을 그저 글로 적어 나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그녀는 말했습니다. 제 감정이 정리되니까 이제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물어야 할지, 무엇을 감당할 수 있을지 내가 조금 알 것 같아요. 둘째, 불륜을 증명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 관계를 다시 점검하세요. 남편이 바뀌었다면 그 변화는 단순히 외도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서로가 얼마나 오래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는지, 함께 웃지 않았는지, 내 마음이 그에게 전해지지 않았는지, 혹은 그가 내 안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었는지를 되돌아볼 기회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잘못을 감싸 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무너지는 마음 위에 더 이상 분노만 쌓아서는 해결은 오지 않습니다. 셋째, 여러분의 감정을 믿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나누세요.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고, 상담사도 좋습니다. 내 감정을 꺼내어 보여줄 수 있는 안전한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진실을 마주할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철학자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러니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더 오래 살아남는다. 이 말처럼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할 힘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힘이 생겼을 때 남편에게 말하세요. 조용히, 담담하게 그 사람의 눈을 보며 말하세요. 요즘 당신이 낯설어요.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그저 오해였으면 좋겠지만 혹시 내가 모르는 당신의 이야기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이 말은 공격이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아직 지켜보고 싶고 믿고 싶고 기다리고 싶은 여러분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멈추게 할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다면 만약 그가 인정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남편이 불륜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관계의 지속 여부만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의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고, 무엇보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한 여성은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참 많은 밤을 울며 보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그 사람이 저를 바라보며 미안하다고 했을 때 그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 사람도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요, 그 미안하다는 말이 제 상처를 덮어주지는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배신은 한 번의 사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건 관계를 밑바닥부터 다시 짓는 일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이 무릎 꿇고 사과하더라도 그 눈물에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중년 이후의 외도는 그저 한순간의 감정적 탈선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의 무게, 정서적 소외, 심리적 허기, 그리고 관계 속의 균열이 쌓여 결국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남편이 왜 그랬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관계를 어떻게 다시 만들어 갈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돌아오고 싶어 한다면 그건 고마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전처럼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다. 그 고통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여러분의 감정을 인정하고 상대에게도 그 감정을 존중하라고 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쪽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균형을 맞출 시간입니다. 그동안 마음을 꾹꾹 눌러 참아왔던 말, 속으로만 삼켰던 외로움, 표현되지 못했던 애정의 갈망들을 차근차근 꺼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야 비로소 두 사람 사이에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한 정신과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륜을 겪은 부부가 다시 함께 살아가려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관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신은 다시 반복된다. 이 말처럼 이제부터는 감정을 숨기는 관계가 아니라 감정을 꺼내놓는 관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서로에게 다시 믿음을 쌓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용서에 대한 진짜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기억하면서도 더 이상 그 기억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선언입니다. 난 여전히 아프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다시 삶을 살기로 했다. 이런 용서가 자신을 위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여러분이 관계를 이어가든 아니면 떠나든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가 어떻게 하느냐보다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결국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이번에는 만약 여러분이 이혼을 선택한다면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후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배신을 확인한 순간 더 이상 그 사람과는 살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 결정은 누구도 대신 내려줄 수 없는 아주 깊은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곤 합니다. 한 번만 더 참아보지 그랬어요. 아이들 생각은 해봤어요? 이 나이에 다시 혼자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외부의 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사람 옆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채 살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이 이미 선택의 방향을 말해주고 있다면 그건 충분한 이유입니다. 한 여성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25해를 함께 살았어요. 아이도 키우고 집도 함께 마련했죠. 그 사람은 바람을 피웠고 처음엔 이 사람만 돌아오면 다 괜찮아질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사과는 했지만 다시 전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전화는 받지 않았고 외박은 계속됐고 마음은 더 멀어졌죠.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이건 저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을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녀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은 말렸고 지인들은 걱정했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다시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살아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혼은 끝이 아닙니다. 그건 새로운 시작입니다. 물론 두려움이 크지요. 특히 중년 이후의 이혼은 삶의 많은 기반을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주거 문제, 자녀와의 관계, 모든 것이 다시 정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고통스러운 관계 안에서 스스로를 지우고 있다면 그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선택이든 존엄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상담사는 말합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당장의 답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다. 이 말처럼 여러분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삶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혼을 선택했다면 그 이후에는 다음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내 감정을 부정하지 말 것. 지금 느끼는 분노, 슬픔, 불안, 모든 감정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그저 흘러가도록 하세요. 두 번째, 혼자 있으려고 하지 말 것. 고립은 상처를 키웁니다. 가까운 친구, 믿을 수 있는 상담자 또는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세요. 세 번째, 삶의 작은 리듬부터 다시 세울 것. 하루의 시작을 바꾸는 것부터 작은 취미 하나를 갖는 것, 식탁에 자신이 좋아하는 반찬을 올리는 것. 이런 작고 구체적인 행동이 새로운 삶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그림자 아래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번에는 이 모든 상황에서 불륜을 당한 여러분이 어떻게 다시 마음을 회복하고 자신의 존엄과 자존감을 지켜낼 수 있을지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그 모든 진실을 마주하고 그 사람과의 시간을 마무리했든 혹은 다시 함께하기로 했든 결국 남는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 상처를 견딘 것도, 그 눈물을 닦은 것도, 그 긴 밤을 통과해낸 것도 모두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신을 가장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자존감은 누가 준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을 때, 내가 나에게 실망하지 않을 때 조금씩 되살아납니다. 한 상담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상처가 있다고 사람이 부서지는 것은 아니다. 그 상처를 끌어안고 다시 걸어가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이미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다만 그 상처 위에 다시 사랑을 쌓고 다시 삶을 지으려면 다음 3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상대의 외도에도 자신을 자책합니다. 내가 좀 더 예뻤더라면,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혹시 내가 너무 무관심했나?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배신은 배신한 사람의 몫입니다. 그 사람의 선택은 그 사람의 도덕과 용기와 책임에 따른 결과이지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이 아닙니다. 둘째, 삶의 중심을 다시 자신에게로 옮기세요. 그동안 모든 에너지를 가정을 위해, 아이를 위해, 남편을 위해 쏟아오셨다면,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 하루의 일정을 짜보세요. 책 한 권을 끝까지 읽는 시간, 혼자 커피를 마시며 음악을 듣는 시간, 마음에 담아뒀던 말들을 글로 써내려가는 시간, 이런 조용한 순간들이 무너졌던 중심을 조금씩 회복시켜줍니다. 셋째,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결되세요. 상처받은 마음은 온기가 필요합니다.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는 친구, 그저 옆에서 고개를 끄덕여주는 지인, 또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과의 진솔한 대화. 그 속에서 여러분은 나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구나.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분류는 사랑의 문제이기 이전에 존엄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속였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떠났다고 해서 여러분의 존재가 작아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서로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힘이어야지, 누구 한 사람을 짓누르는 무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상처를 안고 있는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다시 웃을 수 있고,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며 한 고전 속 문장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고요한 밤이 지나면 반드시 해는 다시 떠오른다. 지금은 어두워도 곧 아침이 올 것입니다. 그 아침에 여러분이 미소 지으며 창밖을 바라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방송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의 경험이 녹아 있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여러분의 응원이 되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의 길에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의 레코드였습니다.